예,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보통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은 좋은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혼하시거나 사별하신 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또 미혼이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저는 미혼이신 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오셨을 때 멋진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혼이 끝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랑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랑을 준비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후반부는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사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의 삶의 원천이 되는 사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녀의 삶의 지표가 되는 사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녀의 자부심이 되는 사명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의 삶의 원천이 되는 사명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잘 키워가지고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을 누가 줬느냐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충청도 어디쯤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남한강, 북한강을 거쳐서 인천 앞바다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동해바다가 바라보이는 그 태백이라는 곳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서 보니까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한강의 발원지가 동해 앞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생각이 돼서 그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크게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루에 2,000톤 이상의 물이 비가 올 때나 가물 때나 끊임없이 용솟음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한강의 발원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의 셈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언제 자녀가 아버지가 정말 내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맥을 생각하고 주변의 백을 생각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원천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요. 언제나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언제나 격려해주는 아버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아버지가 있었을 때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천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댈 수 있다는 거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아버지는 물질적인 부분의 아버지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늘 나의 어려움과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바라보고 기다려주셨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 아버지를 원천으로서의 아버지로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삶의 지표가 되는 아버지입니다. 자, 자녀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깨끗한 심령을 가진 그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그 깨끗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표를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라고 여기에 써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표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교통 표시판을 생각해 봐도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 목적지를 적어 놓으면은 그대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뭐 보고 찾아다녔습니까? 표시판 보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서울역이 이쪽 방향이로구나. 여기서 서울 가는데 30km 남았구나, 40km 남았구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표시판 보면서 우리는 돌아다녔던 거예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는지 이 부분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려울 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지, 아버지의 인생관과 아버지의 물질관과 아버지의 이성관과 아버지의 노동관 세계관이 내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마치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막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 학교에서 예전에 많이 아버지 학교에 인원이 올 때는 한 120명, 130명 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사장님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어디서 제 강의를 들으셨나요? 어제 강의하셨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럼 좀 아는 체 좀 해주시죠. 이분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은행 지점장실로 내려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말씀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의 의도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는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인생인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올곧게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영업을 하다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내 이익을 앞에 놓고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아닌 거지만 선택하면서 갈 것인가는 본인의 몫이겠죠. 그랬더니 이 은행지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은퇴할 때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쪽을 선택하실 것인가 저쪽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자부심이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자녀의 자부심이 될까요? 저는 벌써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제 친구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늦가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나이 40이 다 됐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하기도 힘들었지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어딘가에 대학 교수 자리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강사로다가 한참을 다녔고요. 그러던 가운데서 이 형제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살기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청척병력 같은 이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아직까지 내 자녀들 너무나 어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형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다 보니까 본인같이 암에 걸려서 그 판정을 받았을 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민간요법이 좋다, 한의가 좋다, 양의가 좋다, 이런저런 부분을 쫓아다니는데 그 치료받는 주치의사님, 선생님한테도 제대로 그 이야기를 다 못해요. 왜? 싫어하니까. 그런데 본인은 절박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게 돼요.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좀 정리해 주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한국암환자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요법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의 또 그것을 도와주는 많은 그룹들이 생겼어요. 물론 그 부분을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닌데 뭐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원이 돼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텔리팍스라고 호주에서 22살에 암에 걸려서 한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암 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헬리팍스 달리기를 호주 카나다 대사관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개월 산다라고 했던 사람이 목적이 생기고 분명한 뜻이 있다 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자녀들이 나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나이에 아빠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은 잘 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빠 너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아빠는 안 계셨지만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에 대한 자부심으로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동안 오래 함께 있었느냐보다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누었느냐가 또 그 부분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각인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아빠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부심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물질을 남겨주고 싶어 하고요. 또 많은 학식과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물질을 남겨줘서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됐던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8명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식량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씨앗도 가져와서 농사를 짓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풍토병 때문에 또 토질이 안 맞아서 1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식도 좀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이 키우던 씨앗을 얻어서 그들의 또 하는 농사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첫 수확을 거두던 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이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이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짐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위해서 어떻게 쓰겠느냐. 여기서 적어도 10분의 1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준비해 놓도록 하자 라고 하게 되죠. 이 정신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 정신이 있었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만들어진 나라, 그것이 미국이죠.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힘의 밑바탕 속에는 그 청교도 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을 예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열리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1903년도에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가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갔는데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탕수수 밭에서 막노동을 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갔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조선 땅에 보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을 불러서 결혼하는 사진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인건비가 1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1불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 돈을 보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정말 선조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100원을 낸 사람도 있고요. 60원을 낸 사람도 있고 30원을 낸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달치 봉급, 3개월치 봉급, 이 돈들을 나라를 위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국내에서도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초창기에 학교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 고아들을 위해서 누가 그 고아원을 만들고 했습니까? 바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느낀 사람이, 먼저 결단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땅을 내가지고 우리는 못 배웠지만 후손들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학교를 세워보자. 정쟁 고아들이 어떻게 길거리를 헤매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고아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듬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보육원들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해오신 바로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그 바톤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위치에서 그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가정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바톤 터치를 이어나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